제가 들려드릴 146번째 소설은요, 장지오노의 폴란드의 풍차입니다. 장지오노는 프랑스 작가고요, 프랑스 최고 문학상인 콩쿠르상의 종신 심사위원이었어요. 앙드레 말로가 장지오노를 프랑스를 대표하는 3명의 소설가 중 하나로 꼽을 만큼 그의 작품들은 프랑스 현대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지오노는 근면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후 은행 점원으로 일하면서 적은 용돈으로 구할 수 있는 책들을 사서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비극에 심취했었어요.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와 결혼했고 이후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 출간한 소설로 미국에서 주는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작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설, 시, 희곡, 시나리오, 에세이 등을 두루 썼지만 소설을 주로 썼습니다. 작품에서 정치, 시사, 환경 등을 다루었고요. 도시화, 지식 만능, 돈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어요.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적 글을 썼다가 체포되어 투옥 생활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가 인간사회의 악의와 잔혹성에 혐오를 갖게 했어요. 이후 인간과 세계의 조화에서 눈을 돌려 인간과 운명의 관계에 심취해서 글을 썼습니다. 폴란드의 풍차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소설이에요. 폴란드의 풍차는 장지오노의 후기 작품 중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한 가문의 운명적 비극을 통해서 죽음이란 것이 위안과 위협의 양면성을 갖고 있음을 다뤘어요. 시간적 배경은 여러 대에 걸친 이야기라서요.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20세기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공간은 프랑스 남부 지역입니다. 소설은 현재 시점에 있는 주인공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1인칭으로 등장해서 주인공 집안의 가족사를 들려주고 현재 시점에서는 주인공을 관찰하고 등장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폴란드의 풍차는 도시의 서쪽 변두리에서 도로로 1km 떨어져 있는 성과 같은 큰 저택의 이름입니다. 이 성체를 왜 폴란드의 풍차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나가는 말로는 로마에 가던 폴란드 순례자가 이곳에 오두막집을 짓고 기거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했어요. 제정시대가 몰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트라는 사람이 폴란드의 풍차와 그 주변 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택과 부속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코스트는 원래 이 지방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폴란드의 풍차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는 몸이 마르고 말이 없으며 2가지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빵을 베푸는 선량한 마음에서 곧장 피에 굶주린 잔인함으로 급변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 2, 딸 2 이렇게 자녀가 4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멕시코에서 아내와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3번의 죽음을 겪어야 했던 참혹했던 날들, 그는 남은 2 딸을 데리고 운명이 저주 내린 멕시코를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2 딸의 이름은 클라라와 아나이스. 그에게 죽음은 언제나 느닷없이 나타났고 가장 끔찍한 건 그게 운명인 것처럼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딸들 내부에도 짊어져야 할 운명이 있다는 게 말도 못하게 두려웠습니다. 그걸 피할 길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는 딸들에게 안전한 삶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코스트의 2 딸은 인물이 뛰어났고 부유한 아버지를 가졌으므로 그녀들을 원하는 신랑감도 많았어요. 코스트는 남자를 잘 골라 결혼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 딸들이 평범하게 산다면 운명을 속일 수 없을지는 몰라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사람이 평범하게 밥이나 먹고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딸들이 그저 단순히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남편감을 고르기 위해 오르탕스라는 중매쟁이 여자에게 자신이 겪은 3번의 죽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나서 조건을 말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신이 자신의 인내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딸들을 결혼시키면 나의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남자의 집안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신이 잊어버린 집이어야 한다. 신이 이용하지 못해야 한다. 두 딸은 나에게 남아있는 전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남편들은 형제인 폴과 피에르였어요. 언니인 클라라가 형 폴과 동생 아나이스가 피에르와 결혼했습니다. 아나이스와 피에르는 폴란드의 풍차에서 신혼살림을 차렸고 클라라 폴은 8km 떨어진 세습지인 기사령에 살림을 차렸어요. 코스트는 신혼부부에게 저택을 내주고 자기는 연못과 단풍나무 반대쪽에 있는 사냥집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는 낚시를 자주 다녔고 중매쟁이 오르탕스는 폴란드의 풍차 가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왕래했어요. 아나이스와 클라라는 같은 시기에 출산을 했고 각각 2자녀씩을 두었습니다. 그녀들은 손님들을 자주 초대했고 초대받았으며 다양한 관계를 쌓아갔어요. 어느 날 코스트는 낚시를 하던 중에 커다란 메기를 잡아 올리느라 굵은 낚싯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어요. 상처가 깊었고 치료를 받았지만 덧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나이스의 3살 된 딸은 버찌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아나이스는 셋째 아이를 힘들게 낳았어요. 하지만 산후가 좋지 않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죽이면서 태어난 아이가 자크였어요. 클라라의 남편 폴은 자신의 동생이자 아나이스의 남편인 피에르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너희 가족과 내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은 이 집안에 드리워져 있는 운명의 가혹함에서 비켜날 방법으로 그걸 택한 거였어요. 편지에서 이걸 일종의 고전관념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만일 자신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매장의 오르탕스는 아나이스가 죽고 나서 폴란드의 풍차회에 들어와 살았어요. 아직 아기인 자크를 돌보았고 피에르와 큰아들도 보살폈습니다. 큰아들과 자크는 형제이면서 서로 닮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본능에 충실해서 대식가였고 말이 없었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크는 어머니를 닮아 외모가 수려했으며 얌전하고 사람을 끄는 데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저택의 벽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견딜 수 없는 침묵을 견뎌내면서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러던 중 맏아들은 늘 하던 대로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의 실종은 어느 구석에서 자살했을 거라는 무성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불행이 닥치는 폴란드의 풍차의 가족을 악이 서린 눈으로 보았어요. 반면에 기사령에 살고 있는 클라라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들의 행복은 폴란드의 풍차 가족의 불행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했습니다. 클라라의 두 아들은 잘 성장했고 약혼도 했어요. 이들은 곧 프랑스 파리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에 맞서는 방법으로 택한 탈출일 수도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4명의 가족은 파리로 가기 위해 베르사유 열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열차의 제동기 하나가 목재를 태우면서 기차에 불이 났어요. 출발할 때 객실의 문은 너트로 잠가두었고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 외에도 기차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코스트가의 운명은 이제 역사적인 중요성을 띌 만큼 다른 이들의 아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코스트가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걸 나서서 하는 건 모두 꺼렸어요. 그들은 욕을 하면서도 두려워했고 괜한 운명의 불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모이기만 하면 코스트가를 욕했어요. 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피에르와 아들 자크, 그렇게 둘만 남은 폴란드의 흉차는 휴한지가 되었어요. 피에르는 출산 때 제 어미를 죽게 한 아들 자크를 생각하면 고통이 느껴졌어요. 아들을 좋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게다가 실종되어버린 맏아들, 피에르는 자신이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아내 아나이스와의 결혼으로 부유해졌지만
아나이스를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딸을 사랑했지만 버짓 따위가 걸려 죽어버리다니. 그는 어딘가에 빠져들기 위해 매춘부들을 만나러 다니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너무 마셔대자 건강을 잃었고 결국 요양원에 입원했고 거기에서 임종했습니다. 폴란드의 풍차에는 이제 자크만 남았어요. 자크는 사랑스럽고 청순한 아름다움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자크는 클라라 폴이 살던 기사령과 폴란드의 풍차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소유했어요. 그 사이 중매쟁이 요르탕스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심하게 다쳤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크는 조제핀과 결혼했어요. 조제핀의 어머니는 자크의 유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셈이었어요. 유모는 자신의 딸인 조제핀을 무척 사랑했고 그 애는 나를 닮았다는 말을 자크에게 자주 했어요. 자크가 유모의 집에 갔을 때 조제핀을 몇 번 보았고 서서히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정성으로 간호했고 어떤 경우에도 화사한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평화롭고 선한 얼굴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결혼 이후 자크는 행복에 푹 젖어 살았습니다. 첫 아들 장이 태어나고 6살이 되었을 때 딸 줄리가 태어났습니다. 장은 성격이 사자와 같았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자주 싸웠고 자존심이 강해 타협하지 않았고 어떤 상대도 가리지 않고 싸웠습니다. 줄리는 예쁘고 귀여워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할머니 아나이스의 얼굴 윤곽과 어머니 조제핀의 화사함을 물려받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으나 친구들은 그녀의 모든 걸 시기했어요. 모두들 그녀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줄리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코스트카의 내력을 속삭이듯 알려주었어요. 그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를 과장되게 들려주었고 줄리가 공포스러워하면 그걸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공놀이나 줄넘기보다 줄리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놀이를 즐겼어요. 줄리는 자주 발작을 일으켰고 조제핀은 딸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풍차에서 줄리는 평온을 찾지 못했어요. 소리에 민감했고 모든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무심코 까마귀에게 총을 쏘았고 그 소리에 줄리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가 3일 만에 진정되었어요. 경련이 멈췄을 때 그녀의 한쪽 얼굴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찌그러졌고 입술이 뒤틀려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반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폐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소음이었어요. 조제핀은 딸을 세심히 살피고 돌보았어요. 딸에게 소리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오르간을 잘 치는 수녀에게 줄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줄리는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방에 틀어박혀 피아노만 쳤고 수녀의 지도로 목소리를 다듬어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아름다웠어요. 어떤 저녁 나절이면 그녀가 창문을 열어놓고 나지막하게 노래 부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청명한 날 아침 자크는 예고 없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조제핀은 남편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았고 남편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줄리의 오빠 장은 미남에 광채가 나는 우울에 잠겨 살았어요. 여자들은 장을 사랑하고 싶어 했고 장은 복수라도 하듯이 여자들에게 달려들어 모든 것을 파괴시키곤 했습니다. 사랑도 사업도 그런 엄청나고 불균형적인 정열로 했으므로 폴란드의 풍차는 누더기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장은 정원의 한 구석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풍차에는 줄리만 남았어요. 거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 소유로 되었고 5년 후에는 삼촌의 유산도 그녀에게 상속될 예정이었어요. 시간은 흘렀고 줄리는 30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얼굴 반쪽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다른 반쪽은 보기만 해도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외부와의 소통 없이 살아가는 그녀의 일상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을 치장했어요.
반짝이고 우아한 레이스 옷을 입었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즈음 도시에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조제프. 키가 크고 푸른 빛과 갈색이 잘 섞인 큰 눈에 완벽한 얼굴을 가진 호남형 남자였어요. 그가 입은 옷은 오래된 것이긴 해도 정교하게 수선되고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어요. 그는 어디로 보나 훌륭한 상류층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거처로 삼은 곳은 뜻밖에도 로가시옹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구두 수선공의 집이었어요. 그건 상류층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였지만 조제프는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게다가 식사도 구두 수선공 부부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그가 거처하고부터 구두 수선공 부부는 점잖아지고 품위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조제프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였고 모두들 그를 궁금해했어요. 그에 관한 갖가지 소문이 돌았고 그가 어떤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문이 가장 유력했지만 그 또한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끔 카페에 들러 카드게임도 했어요. 조제프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상류층과는 다른 차별화된 행동. 이 도시 상류층 사람들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한재산 마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폭력이나 어떤 압박보다 그들이 삶에 대해 품고 있는 관념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자들은 몰래 그를 사랑했고 남자들은 그와 친분을 맺고 싶어 했어요. 조제프에게는 딸 가진 집안에서 청혼이 넘치게 들어왔지만 그는 그걸 다 거절했어요. 그가 거절한 아가씨들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을 갖춘 여자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상류층들은 당황했어요. 이런 건 일상세계를 산산조각내는 거였고 그동안 세워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혁명 같은 거였습니다. 그해 겨울, 도시에서는 축제가 열렸고 무도회의 밤이 되었어요. 그날 무도회에 줄리가 참석했습니다. 몇 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살아온 그녀의 등장은 모두에게 놀라웠어요. 그녀는 아름답게 차려입었으며 춤을 청하는 남자가 없자 혼자 가운데로 나가 왈츠를 추었어요. 모두 그녀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관심에 그녀는 철저히 무관심했어요. 마치 혼자서 코스트가의 오랜 싸움을 짊어지고 거기에 치열하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삼촌들, 이모들, 사촌들이 다 파멸하고 무너진 한가운데에서 그녀가 그걸 혼자 감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녀가 그날 밤 무도회장을 빠져나 조제프의 집으로 간 건 놀랄 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 구두 수선공의 집에 기거하는 조제프를 찾아갔습니다. 조제프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줄리가 말하고 조제프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줄리와 조제프는 결혼을 했어요. 그들의 결혼은 무수한 추측과 논란을 남겼지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제프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제 폴란드의 풍차를 염원했어요. 그곳은 조제프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작나무 숲속에 오솔길을 냈고 연못이 단장되었고 빨리 자라는 이태리 포플러 나무가 질비하게 심어졌어요. 조제프는 그가 차지한 영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알고 아낌없이 돈을 투자했어요. 밭의 배치는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택은 우윳빛 석회로 단장되었고 테라스를 비롯한 곳곳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풍차는 이제 훌륭한 사교계가 통째로 옮겨진 듯 했고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이 집 주인들이 마음에 들도록 행동했어요. 조제프는 방문한 사람들을 세련된 예절로 맞아들였는데 그건 그들이 자기 아내를 종용하게끔 하려는 거였어요. 이제 줄리는 조제프의 아내로 그동안의 절망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고 만삭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놀러와 있을 때 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여자들이 흔히 느끼는 몸의 불편함을 느꼈고
그걸 알아차린 조제프는 거기 있던 손님들을 즉각 돌려보냈습니다. 그건 상당히 능숙한 태도였고 평소 그가 아내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움에서 알 수 있었어요. 조제프의 꿋꿋한 애정은 모든 여자들이 줄리를 부러워하게 했습니다. 줄리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의 이름은 레옹스. 줄리는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음성은 아기와 남편에게 말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조제프는 줄리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아들에게는 천사 같은 인내심을 갖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토지 문제로 소송이 걸렸었고 그건 꽤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 손해를 많이 보았고 클라라의 땅이었던 기사령을 잃게 되었지만 조제프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제프가 넉넉한 호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옹스는 부드러운 우수가 깃든 표정을 짓는 소년으로 자랐어요. 그는 감정이 섬세하면서 행동은 모험적이기도 했는데 그건 아버지의 결단력과 어머니의 낭만적인 기질을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그에게는 악한 구석이 없어서 도시 사람들은 레옹스를 좋아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아내 줄리보다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조제프는 이제 60살이 넘었어요. 그래도 그는 정열적으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폴란드의 풍차는 비옥한 토양에 과수원과 꽃들이 만발했고 조제프는 이웃의 땅들도 나오기만 하면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임종할 때 줄리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코스트 집안에서 첫 번째로 맞이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죽음이었어요. 줄리는 조제프가 죽은 후 지독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점점 광채를 잃어갔고 조제프와 있을 때는 한쪽의 아름다움이 빛났는데 이제는 다른 쪽의 비뚤어진 입과 눈이 더 잘 보였습니다. 레옹스는 기병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부유한 실업가 가문의 외동딸인 루이즈라는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루이즈는 섬세한 성격으로 레옹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만큼 둘은 이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폴란드의 풍차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이즈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는 하체를 전혀 못 쓰게 되었어요. 레옹스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줄리가 그들 부부의 오랜 지인이었던 사람의 집을 찾아왔어요. 줄리는 늙었고 겨우 움직일 만한 건강을 갖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지인에게 레옹스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부탁에는 개연성이 없었지만 지인은 줄리와 함께 레옹스를 찾으러 나갔고 안개 낀 어두운 우편 마차역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고 절박했으며 자신이 운명에 쫓겨가고 있는 듯 보였어요. 지인은 레옹스가 아니라 줄리의 뒤를 쫓느라 밤새 안개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그리스 비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장지호노가 청년 시절 심취했던 그리스 비극의 영향 때문 아닐까 합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은 비극. 비극의 시작은 책에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코스트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이 언급되는데요. 그는 빵을 베푸는 선량한 마음에서 곧장 피에 굶주린 잔인함으로 급변하는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운명의 신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운명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크와 조제핀의 아들 장도 코스트가의 극단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고요. 줄리의 기질은 비극적인 행위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었어요. 그녀의 두려움은 주변 사람들이 부추김과 음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 두려움을 음악을 하면서 다스려 나갔습니다. 줄리가 오랜 은둔 생활을 깨고 도시 무도회에 나타나서 혼자 춤을 추는 장면이 꽤 인상적인데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겠다는 듯한 그 행동. 그리고 그녀가 찾아낸 조제프. 조제프는 그녀를 받아들였고요. 그건 두 사람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조제프는 이 소설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가진 것을 남용하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저주받은 폴란드의 풍차를 발전시킨 것으로 봐서 운명이니 저주니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건전한 사고를 할 줄 알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조제프가 죽은 후에 줄리는 절망 속에 빠지죠. 마지막에 그녀가 레옹스를 찾는다면서 어둠 속을 헤매는데요. 운명의 고리를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려는 듯한 안간힘으로 보입니다. 죽음. 여기서는 조제프만이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조제프의 죽음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은 생의 위협이자 따뜻한 위안이라는 것을 작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운명이라는 건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운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트가 사람들 중에서 자기 파괴에 마음을 두면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닥쳐왔어요. 그렇다면 삶은 운명과 상관없는 걸까요? 아직 끝을 모르니까 그 답은 알 수 없지만요. 작가는 삶의 의미는 운명에 도전하거나 운명을 자기 앞에 끌어다 놓고 거느리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운명,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지금 나에게 좋은 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힘든게 하는 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그러니 무시하고 노력하면 운명이 아닌 의지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작가의 바람이자 우리들의 소망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